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연작 소설 징소리에서 6번째 이야기 달빛 아래 징소리 3편 중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지난 2편에서 손판도의 구구절절한 삶이 월남전에 참여하게 했고 또 방울제가 수몰되자 관리사무소에까지 흘러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징소리 막바지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갑니다. 달빛 아래 징소리 문순태. 손판도는 답답한 가슴을 쥐어 뜯고 싶은 충동으로 벌떡 일어서서 호수 쪽으로 나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 비해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창문을 드르륵 신경질적으로 열어 젖혔다.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손판도는 창을 열고 서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답답한 호수의 수면을 바라보았다. 끈끈한 어둠의 벽이 겹겹이 둘러싼 호수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올라 관리 사무실을 향해 울부짖으며 떼를 지어 달려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월남의 정글에 더러운 옷을 입고 질비하게 나자빠져 썩어가고 있던 시체들이 모두 살아나고 있는 듯 싶기도 하였다. 칠성내 부부와 손판도 때문에 죽은 최하사의 얼굴도 보였다. 순간 손판도는 죽은 그들이 칠복이와 함께 어울리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 손판도는 무서운 생각에 창문을 닫아버리고 조금 전 칠복이가 뻗대고 앉아 있었던 평상 위에 가능한 한 조그맣게 몸을 웅크렸다. 그는 자꾸만 육신이 오그라들었다. 점점 작아져서 아무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될 것만 같았다. 무서웠다. 혼자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 생각하자 목구멍에 부링거리 이글거리듯 조갈증이 더욱 심해졌다. 사무실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는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보다 훨씬 절박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느낀 외로움이었다. 비바람 때문에 정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더욱 불안했다. 칠복아! 손판도는 갑자기 칠복이를 소리쳐 부르며 사무실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손전등에 불을 켜고 어둠 속으로 길을 냈다. 칠복이가 아직 뚝 어디에 있으면 억지로라도 끌고 들어와 같이 있고 싶었다. 칠복아! 그는 손전등으로 뚝 위의 어둠을 무너뜨리며 하느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듯 간절한 목소리로 칠복이를 불렀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웠다. 혼자 아무 말 없이 웃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기란 죽기보다 무서웠다. 손판도는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들이 그리워졌다. 그놈의 징소리 때문이야.
내 마음이 더럽게 약해진 건 순전히 그 징소리 때문이구먼. 손판도는 혼자 큰 소리로 말하며 뚝 위의 어둠을 뒤적거리며 칠보기를 찾았다. 칠보기는 관리사무소 반대쪽 뚝의 맨 끝 숨은 개폐실 밖 시멘트 벽에 풍뎅이처럼 바짝 붙어 있었다. 손전등 불빛에 그의 모습이 붙잡히자 손판도는 달려가서 와락 안아주고 싶은 거짓없는 충동을 느꼈다. 비를 다 맞고 여기서 혼자 뭐러냐 이 사람아. 손판도는 손전등으로 칠보기의 젖은 몸을 비춰보며 말했다. 사람을 기다리는구먼. 칠보기는 희미하게 대답했다. 기다리기는 누구? 우리 옆였네. 아이고, 이 사람아.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한밤중에 자네 마누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다고 그래? 내 말을 안 믿는구먼. 글쎄, 이 비 속에 어떻게 여기까지 온다는 말인가? 두고 보소. 꼭 올 거니께. 답답한 친구. 우리 옆에 내가 안 오면 그만이나 순필이라도 올 거로구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손판도는 칠보기의 입에서 또 죽은 순필이와 구만이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며 반문했다. 조금 전에 저쪽에서 구만이랑 순필이가 뚝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말이시. 칠보기는 어둠이 깔린 호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비를 맞고 있을 게 아니라 사무실로 들어가세. 손판도는 되도록이면 호수 쪽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징을 들고 있는 칠보기의 왼손을 잡아 끌었다. 칠보기는 못 이기는 척하고 손판도가 이끄는 대로 수걱수걱 따라 나섰다. 판도 자네 정말 내 말을 못 믿겠는가? 사무실을 향해 천천히 빗속을 걸으면서 칠보기가 뚜벅 물었다. 뭘 말인가? 우리 옆에 내가 나를 찾아올 거라는 말이시. 손판도는 칠보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그의 마누라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려다가 괜히 그를 슬프게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해주고 말았다. 자네가 온다고 믿으면 틀림없이 돌아오겠지. 두고 보게. 칠복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네. 내 옆편네뿐만이 아니라 순필이 구만이도 돌아올 걸세. 조금 전에 그 두 사람이 호수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분명히 봤단 말이시. 그때 나도 호수로 걸어 들어가려고 했었네. 판도 자네가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도 난 틀림없이 구만이와 순필이를 소리쳐 부르면서 호수 위로 걸어 들어갔을 거로구먼. 그 말을 들은 손판도는 그가 알맞은 시간에 칠보기를 찾아 나선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칠보기가 이미 호수로 뛰어든 뒤였을 거라고 믿었다. 손판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일을 한 것만 같아 괜히 기분이 달뜨기까지 하였다. 손판도 자네
내 말 안 믿겠지? 뭘? 내가 구만이랑 순필이를 봤다는 거. 자네 말이 맞아. 나도 봤으니까. 손판도는 다시 거짓말을 했다. 자네도 봤지? 틀림없이 봤지? 이제 내 말을 믿겠지? 칠복이는 다짐을 받듯 기분 좋은 목소리로 거듭 묻고는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 손판도보다 먼저 관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손판도는 칠복이와 함께 있게 되자 무섬증이 사라졌다. 그는 무섬증을 쫓아버린 칠복이가 갑자기 대견스러운 존재로 보였다. 여느 때처럼 그를 놀려대거나 골탕을 먹이고 싶은 생각이 담배 씨만큼도 없었다. 칠복이 자네 안 무서운가? 칠복이가 비에 흠씬 젖은 옷을 벗어 쥐어짜는 동안 손판도가 전기난로에 플러그를 꽂으며 물었다. 무섭긴 무엇이? 물 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뭐가 무섭단가? 사실 나는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혼났네. 그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일 거요. 나는 고향 사람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네. 칠복이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구만.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는 건 자네 말 맞다나 그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단가. 물에 잠겨버렸다고 해서 고향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네. 잊지만 않는다면 고향은 없어지지 않네.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잊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잊지 않으면 난 죽고 말겠구먼. 잊지 않으면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손판도는 슬픈 얼굴로 칠복이를 보며 말했다. 고향을 잊는 건 부모를 잊은 거나 마찬가지요.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구먼. 손판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뇌리에 바늘이 꽂히듯한 섬뜩한 아픔을 맛보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줄담배를 피웠다. 그는 갑자기 그를 낳아준 얼굴도 모르는 친부모의 생각이 거무죽죽하게 떠올랐다. 그의 나이 11살 때 칠성내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낳아준 부모의 유골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를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다. 월남에서 돌아온 뒤 방울제가 물에 잠기게 되어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조상의 묘들을 이장하느라 덤성거릴 때 구만이 아버지가 손판도에게 생부모가 묻힌 가매장지를 알려주면서 물에 잠기기 전에 다른 곳으로 모시라고 일러주었는데도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낳아준 부모의 가매장지는 할미산 골짜기 후미진 아카시아 숲속에 있다고 했지만 손판도는 가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끝내 이장을 하지 않았다. 아카시아 숲이 물에 옴실하게 잠기는 것을 보고도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에이, 저런 불효막심한 개 같은 자식. 부모 뼈다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만 있다니. 아이고, 제놈이 부모 아니면 세상에 생겨나기나 했을라고.
마을 사람들이 손판도를 보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해댔으나 모르는 척 해버렸다. 그때 손판도는 그의 친부모 유골이 아니라 온 세상이 깡그리 물에 잠긴다 해도 조금도 마음이 언짢거나 아쉬울 것이 없었다. 판도 자네 소원 성취했제? 옷을 말리던 칠복이가 묘한 얼굴로 손판도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소원 성취라니? 방울제가 물속에 잠기고 그 덕분에 자네 취직도 하고 그것도 소원 성취인가? 뭐 그만하면은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네. 뭐 더 바랄 것이 있단 말이여? 칠복이 자네 내 맘을 더 모르는구만. 하기야 알 턱이 없겠지. 방울제 사람들 아무도 내 속을 모를 거여. 손판도는 깊숙이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허공에 도넛을 만들어 날리며 말했다. 자네 소원이 뭔디 그려? 활활 떠돌아다니는 거. 이 세상 구석구석을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 떠돌아다니고 싶은 거이 소원이란 말이여? 자네는 내 심정 몰라? 내 소원하고는 정반대로구만 그려. 그런 칠복이 자네 소원은 뭔디? 엉덩판에 곰팡이가 피도록 오래오래 한 곳에서만 살고 싶은 거라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내 손자들의 손자들까지 한 곳에서만 살기를 원하네. 방울제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 사람도 나무와 같이 한 곳에 오래오래 살아야 뿌리가 튼튼해지는 법이여. 자주 옮겨 심으면 뿌리가 실어지 못해서 죽고 마네. 사람이 뿌리가 실해야 마음도 착해지는 법 아닌가. 대처에서 넓은 하늘을 마음껏 쳐다보고 산다고 해서 마음까지 넓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구만. 방울제가 물에 잠긴 뒤에 넓고 넓은 세상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봤더니 마음이 넓어지기는커녕 되려 담배씨만큼 작아지던데. 다 뿌리가 약한 탓이겠지.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듯 살아도 뿌리만 튼튼하면은 그 넓디 넓은 세상이 모두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다니까. 옛날 방울제 골짜기에서 할미산 봉우리만 보고 살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 답답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뭐 조금 답답할라 치면은 할미산에 올라가서 냅다 방울제 안 통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징만 한번 두들겨 패면은 속이 후련해지곤 했구먼. 생각해보면 사람의 뿌리라는 거는 사람의 뼈다귀인 것 같으네. 사람의 뼈다귀는 바로 고양이 아닌가 싶구먼. 칠복이는 먼 시선으로 창밖의 어둠을 뚫어보며 길게 말을 했다. 칠복이의 말이 끝나자 잠시 호수 밑바닥 같은 침묵이 흘렀다. 칠복이 손판도가 고개를 쳐들며 불렀다. 왜 그런가? 갑자기 자네 징소리가 듣고 싶구먼. 손판도는
구둣발 앞부리에 힘을 주어 담배꽁초를 비벼 끄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판도 자네는 내 징소리 싫어하지 않는가? 싫어했었지. 징소리만 들으면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거든. 그런데 왜? 달라졌어. 이제 무섭지가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달이 떠오르겠구먼. 판도 자네가 내 징소리를 다 듣고 싶어하고. 진심이요. 그렇잖아도 내일 아침 동이 트면은 뚝이 무너지도록 징을 칠 생각이네. 징을 더 쳐야지 우리 예펜나가 올 모양이구만. 내 징소리가 백리 밖에 있는 여펜네의 가슴을 망치질 하듯 때려줘야만이 돌아올 모양인가비요, 원. 징소리가 백리 밖까지? 그까지 백리가 뭐여. 나를 잊지만 않았다면은 천당에 가 있어도 내 징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로구먼. 하긴 이제야 말이네만 자네가 남도시에 있을 때도 날이 굳은 날이면 가끔 징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대만. 그랬어? 자네가 내 징소리를 들었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자네도 고향을 아주 잊은 것은 아니로구만 그려. 자네 마음속에도 고향이 벼르고 할 만큼은 살아있구만 그려. 칠복은 오랜만에 웃는 얼굴로 손판도를 보았다. 마을이 잠긴 뒤 칠복이의 웃는 모습을 처음 본 손판도는 몇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갑자기 마음이 달뜨기 시작했다. 칠복이, 자네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란가? 손판도가 천천히 미소를 감추고 진지한 얼굴로 칠복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징을 쳐달라는 부탁이라면 내 손목이 부러질 때까지라도 쳐줌세. 내가 고향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뿐인께. 징 쳐달라는 부탁 말고 그러면 방울제에서 떠나달라는 건가?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소. 칠복은 갑자기 실멀뚱한 얼굴이 되어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대신 칠복이 자네가 댐 경비를 맡아줄 수 없겠는가? 무슨 소리요? 댐 경비원이라는 게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네.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고 수문을 열지 못하도록만 지키면 되는 일이네. 아마 이 월급 가지면 자네 새 식구 생활은 할 거요. 자네가 취직을 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자네 마누라도 돌아와 줄지도 모르고. 칠복은 돌부처처럼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판도를 바라보았다. 자네 자리를 왜 나한테 주려고 하는가?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방울제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들었지 않았는가? 꼭 이 자리를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네. 자네 마음속을 모르겠구만. 자네 마음속에는 꽃뱀이 들어있는 것만 같아서 말이시. 이 자리는 칠복이 자네한테 알맞은 것 같아. 자네가 여기 있으면 고향을 지키게. 그러다가 내가 수문이라도 확 열어버리면 어쩌려고? 수문을 열고 싶은가?
손판도가 물었다. 불이 빠지면 호수 윗바닥에 방울제가 옛날 모습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만 같단 맛이. 뭐 수문을 열어버리고 싶은 생각은 나도 마찬가지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했지. 거대한 두 개 갇혀있는, 흐르지 못하고 언제 보아도 그대로 고여있기만 하는 호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답답해서 말이시. 수문을 확 열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성욕처럼 불끈 지속군 한단 말이시. 내가 여기 계속 있다면은 참지 못하고 냅다 숨을 열어버릴지도 모를 거로구만. 전장에서 썩은 여자를 범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이시. 이 사람, 판도 자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만. 내가 수문을 열어버리고 싶은 건 옛날에 방울제를 다시 보고 싶기 때문이요. 암튼 이 수문은 자네가 지키게. 자네 어디 가려고? 아까 말했지 않았는가? 어디든지 훌훌 떠돌아다니고 싶다고. 나는 평생 아무데도 뿌리를 박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뜬금없이 여기가 무서워서 더 못 있겠어. 안 될 말이네. 내가 댐 경비를 맡으면 당장 수문을 열어 물을 확 빼버리고 말 거로구만. 옛날에 내가 방울제 큰 나무들을 쌍지팽이 짓고 모조리 베버린 것처럼. 그 소리에 칠복은 방울제의 늙은 팽나무가 자신의 머리 위로 우지직 쓰러지는 것 같은 놀라움에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이었다. 여름날 그늘 밑에 서 있으면 나뭇가지들이 온통 방울제의 하늘을 모두 덮어버린 것 같았던 마을 앞 늙은 팽나무가 넘어지던 순간 칠복이는 어렸을 때 바람째 모퉁이 아카시아 숲속에서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처럼 큰 아픔에 가슴이 뻐개지는 듯 싶었다. 어렸을 때 칠복이는 해가 넘어갈 무렵 서쪽 하늘로 뻗지른 팽나무 가지 끝에 부채살처럼 퍼지며 붉게 타오르는 황혼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듯 취해 있곤 하였다. 정말이지 늙은 팽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불타는 황혼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짙은 자주색의 양달개비 꽃보다도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방울제 마을 앞 늙은 좀팽나무가 손판도의 톱에 잘려 하늘이 무너지듯 넘어진 그 후로 칠복은 해가 떠오르는 찬란함도 황혼이 불타는 아름다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 호수의 물이 괴듯 깊은 침묵이 흘렀다. 빗방울 소리만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처럼 산만하게 산하를 도리깨질 해댔다. 손판도는 라디오를 켜서 신경질적으로 튜너를 돌려 사이클을 맞춰보다가는 이내 소리를 죽여버렸다. 손판도가 라디오를 팽개치듯 하고 담배를 꼬나물고 있을 때 뜨르르르 뜨르르르 사무실의 전화벨이 매미 소리처럼 울렸다. 댐 관리사무실입니다. 손판도가 송수화기를 들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몇 마디 통화를 하더니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묘한 웃음을 떠올리며 칠복이를 보았다.
전화기가 있었는지 몰랐구만. 칠복이가 신기한 눈으로 전화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내 손으로 수문 한번 열게 됐는가 보네. 수문을 열다니. 비가 많이 온 모양이야. 만수가 되면 수문을 열라는 사업소 지시구먼. 칠복이가 묻고 손판도가 대답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 기왕이면은 칠복이 자네하고 같이 수문을 여세. 그러면서 손판도는 마른 버짐처럼 검적검적 에나멜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캐비닛을 열고 뱀 허물 같은 비옷 2벌을 꺼내 하나는 자기가 입고 또 하나는 칠복이한테 던져주며 얼른 입소. 물이 얼마나 찼는지 나가보세. 하고 말했다. 비옷을 꿰ν 그들은 손전등으로 비에 젖은 어둠을 뚫으며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불빛을 따라 걸었다. 허이, 참말로 하늘이 빵꾸라도 났는가 원. 손판도는 손전등으로 댐의 내벽을 천천히 여러 차례 훑어보았다. 새벽쯤이나 만수가 되겠는데. 손판도는 수위를 알아보려고 손전등으로 댐의 안쪽을 계속 훑으며 수문을 향해 걸었다. 만수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어디를 가는가? 칠복이가 어둠에 묻힌 채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수문을 열어야겠네. 새벽에나 만수가 되겠다면서? 못 참겠구만. 그러다가 뭐가지 달아나려고. 자네가 있으니 걱정 없네. 손판도는 숨은 개폐실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손전등으로 어둠을 더듬으며 안으로 들어가 전기 스위치를 넣어 불을 켰다. 숨은 개폐실은 마치 칠복이가 한때 수문장으로 있었던 칠보증권 회사의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만큼이나 썰렁하고 횡댕그렁하였다. 기계 냄새가 났다. 칠복이는 그 냄새가 싫었다. 그것은 흙냄새와는 정반대의 냄새였다. 그는 풋풋한 흙냄새를 맡고 있으면 머리가 개운해지게 마련이었으나 느끼한 기계 냄새를 맡으면 아무렇지도 않던 머리가 금세 지끈거리며 창자 속이 느글거렸다. 참말로 수문을 열 거요? 칠복은 손판도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겁먹은 말투로 물었다. 물 빠지는 소리 안 듣고 싶은가? 그건 아마 10년 묵은 체중이 꾸르르 내려가는 소리보다 더 시원할 거로구먼. 그러면서 손판도는 전기 스위치와 개폐기 손잡이를 힘껏 눌렀다. 그 순간 M16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순식간에 샤 크루 물이 빠지는 소리가 귀청을 뜯었다. 마치 댐의 한 부분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소리 같았다. 물 빠지는 소리 어때? 이제야 내 몸속에 죽은 피가 살아서 흐르는 것 같구만. 손판도가 큰 소리로 말했다. 판도 전에 통도 크구만. 칠복은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물이 빠지는 것을 보려고 어둠 속 여기저기를 내려다 보았으나
수문이 열린 쪽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심 물 빠지는 소리가 두려웠다. 그만 사무실로 가세. 손판도는 갑자기 쫓기는 사람처럼 칠복이를 다급하게 밖으로 몰아세우며 말했다. 칠복이도 그곳에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았다. 그것은 물이 빠지는 소리가 아닌 다시 한번 방울째를 삼켜버리려고 으르렁거리는 공포의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바닥이 보일 만큼 물이 빠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칠복이가 호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며칠 걸릴 거야. 어떻게 됐을까? 파헤쳐놓은 무덤 같을 거로구만. 무엇이든 밑바닥은 다 그렇지. 내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바로 파헤쳐놓은 무덤이야.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빼낸 흔적을 보면 정말이지 죽음이 무서워지거든. 그건 말일세, 지뢰를 밟아 박살이 난 시체를 보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 잔인해지고 싶어지네. 이상하게도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니까. 그래도 나는 호수 밑바닥을 꼭 한번 보고 싶네. 칠복이가 말했다. 그는 손판도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물이 빠진 호수 밑바닥은 손판도의 말처럼 파헤쳐 놓은 무덤처럼 허망하지도 무섭지도 않을 것 같았다. 물이 빠지기만 하면 방울째가 돌담 하나 허물어지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동구 밖에서 각시샘을 돌아 물방앗간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며 비석거리에서 당산으로 가는 논 가운데 세워놓은 신간 옆 논두렁에 석 달열흘 동안 세 차례 붉게 꽃이 피는 백일옥나무며 버찌나무로 둘러싸인 정자며 어렸을 때 고누를 두고 놀았던 늙은 팽나무 밑 반들반들한 당산돌과 손판도가 톱으로 베어버린 팽나무도 외롭군 금줄이 감긴 채 모두 옛날 그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자랑스럽게 서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칠복은 댐 관리 사무실에서 철철철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와도 같은 물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물이 빠진 방울째도 가보았다. 옛날 그대로였다. 빨간 고추가 널린 지붕과 마당에 윤기가 있는 가을 햇살이 명주실처럼 빈틈없이 꽂혀내리고 추수를 끝낸 들판에서는 검부스러기를 태우느라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고소한 잿불 냄새가 창자 속 깊숙이 스며들어 식욕을 돋구었다. 추수를 끝낸 마을에서는 메기꽃이 한창 어우러져 있었다. 마을어귀 늙은 팽나무 아래에 어린아이, 노인, 아나 갈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덩이져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징은 징징 하늘 닿게 울고 꽹가리는 까강까강 찢어지는 소리로 찢어대고 장고는 덩그렁덩그렁 신명을 돋우고 북과 소고는 북북 덩덕쿵 북북 덩덕쿵 오금을 달뜨게 하고 대평소는 닐리리 송곳질하듯 간지럽게 가슴을 쥐어 뜯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꽃나비가 되어 어른들의 어깨 위에서 옴쪽옴쪽 춤을 추었으며 대포수, 말뚝이, 깃대잡이 할 것 없이 저마다 한바탕 질퍽하게 취해 있었다. 전립을 쓴 상쇠 최순필은 고개를 까딱거리며 전립 끝에 끈을 달아 장식한 털뭉치를 앞뒤로 흔들고 뱅뱅 돌리기도 하며 재주를 부리다가는 농악대의 진영을 둥글고 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악곡도 행진악, 무용악, 답중악, 추각, 제신악 등으로 바꾸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악대에 맞춰 춤을 추었다. 칠복이도 징을 치며 농악대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어깨를 들썩이고 긴 두 다리를 공중거리며 징채를 휘둘렀다. 장고잡이 김두만이도 보였다. 헤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만난 기쁨만이 충만해 있었다. 칠복이가 칠보증권 회사 수문장으로 있으면서 꿈속에서 잠깐 만났을 때처럼 땜에 둑을 허물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른 사람도 없었다. 딸 금순이는 제 어미의 어깨 위에서 오긋오긋 꽃나비 춤을 추었다. 아내는 징채를 휘두르는 남편을 향해 찡긋 눈웃음을 쳤으며 부드러운 햇살이 그녀의 검은 머리에서 되새어 날렸다. 마음과 몸이 하늘로 날아갈 듯 흥겨웠다. 칠복은 하늘로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징을 쳤다. 그 자신이 징소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다. 할미산이 허물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집채덩이 같은 물이 마을을 덮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자신이 하늘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 물속에 휩쓸렸다. 칠복이는 물속에 가라앉은 채 모습을 감춰버린 아내와 금순이를 찾느라 허우적거리다 잠을 깼다. 눈을 뜨자 사무실 안이 물속보다 더 어둡고 답답했다. 옆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신음소리가 아닌 우는 소리였다. 솜판도가 울고 있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마치 헌털뱅이 자동차 굴러가는 소리와도 같았다. 칠복이는 솜판도의 울음소리를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에게 말을 걸려다 말고 잠든 척 숨소리를 죽였다. 칠복은 솜판도의 울음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그에게서 사람다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어렸을 때 무심히 지나치곤 했던 닭의장 풀이나 딱지꽃, 네잎갈퀴꽃 같은 하찮은 풀꽃이 새삼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어른들한테 물어보아 그 풀 이름들을 알았을 때의 기분과 같았다. 칠복이는 솜판도가 왜 울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혼자 남몰래 우는 남자의 울음이 얼마나 슬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이 말라버릴 때까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뜨르르르, 뜨르르르. 굵은 빗방울 깨지는 소리 같은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떠보니 사무실 창유리가 희번하게 밝아왔다. 칠복은 어둠이 물러간 우윳빛 창유리를 바라보며
몽글몽글 땅바닥에 스멀거리는 여름 안개를 연상했다. 창유리를 핥아대는 새벽의 빛깔은 간밤의 꿈처럼 혼몽했다.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깬 손판도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송수화기를 들고 잠꼬대처럼 입을 열었다. 박 씨가 며칠간 못 나오겠다는구먼. 손판도가 누운 채로 송수화기를 놓으며 말했다. 박 씨라니 같이 있는? 38선 넘어 고향에서 편지가 왔다노만. 이북에서? 그 양반 넉 빠지게 38선이 막혔다는 것도 있고 이북 고향에 편지질이더니 이북 오도청에서 이남에 있는 고향 사람을 찾아 편지를 전해준 모양이야. 헤어진 지 30년 만에 어제 서울에 사는 고향 사람한테 답장이 왔다는 거여. 그래서 아침차로 답장을 보낸 고향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는구먼. 어린애같이 질금질금 울면서 전화를 하다니 원. 눈물 나오게도 생겼구만 그려. 30년 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 그놈의 산이 막혀 못 오시는 게비여라는 노래 좀 그만 흥얼거려라나. 아이 참, 박 씨한테서 그놈의 똑같은 노래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서 친절머리가 나는구만. 박 씨 그 사람 물이 빠지면 방울제 한번 데리고 가고 싶네. 박 씨를? 왜? 우리 방울제 사람 만들고 싶어서. 참, 칠복이 자네 박 씨를 좋아하는구만. 고향 못 잊어오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네.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비가 그쳤는데 숨은 안 닫어? 칠복은 손판도가 묻는 말에 대답을 피하며 말문을 돌렸다. 호수 밑바닥 보고 싶다면서. 정말 모가지가 댕강 잘려도 괜찮겠는가? 모가지보다 더 귀한 걸 얻었어. 이 세상에서 모가지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던가? 어젯밤 꿈에 나를 낳아준 부모 얼굴을 처음 봤는데 말이시. 이상하게 눈에 익은 얼굴이더구먼. 그 얼굴이 방울제 사람들로 변했다가 방울제 사람들 얼굴이 다시 생부모 얼굴이 되더란 말이시. 뒤죽박죽이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던디 꿈을 깨고 나서야 알 수가 있더구만.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울었네. 손판도의 이야기를 듣자 칠복이도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손판도는 칠복이를 멀뚱히 바라보면서 간밤에 그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함께 잔 것이 무척 잘한 일로 생각되었다. 그와 같이 자지 않았더라면 생부모의 꿈을 꾸지 못했을 거라고 믿었다. 갑자기 칠복이가 좋아졌다. 구만이와 순필이도 사무실로 불러들여 함께 잤었더라면 그들도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지난 일이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손판도는 문득 구만이와 순필의 시체를 건져 올리던 때의 일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뇌리에서 피어올랐다. 햇살을 넉넉하게 받고 두기 자갈밭에 나무 토막처럼 빳빳하게 뉘어있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월남의 정글 속에서 소나기를 맞은 채 썩어가던 이름 모를 시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시체를 본 손판도는 고향 사람이라는 연민이나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었다.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나가보세. 손판도는 소매 끝이 보풀보풀 달아 빠진 쥐색 잠바를 걸치며 사무실에서 나갔다. 칠복이도 징을 들고 뒤따랐다. 비가 그친 듯 싶었으나 하늘에는 구겨 던진 거즈 뭉치같이 칙칙한 구름들이 높고 낮게 여러 겹으로 널려 있었다. 별로 빠진 것 같지가 않구만. 칠복이가 댐의 내벽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수문으로 빠지는 물보다 백암산 7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더 많을 테니까. 손판도는 아직 미명의 어둑한 그림자가 얕게 덮여있는 댐의 상류, 골짜기 쪽을 먼 눈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자기 어둠침침한 7골짜기 좀 보소. 칠복이가 징체를 쥐고 있는 오른손을 들어 백암산을 가리켰다. 수백 년 동안 방울제를 지켜온 방울제의 혼이 저 골짜기에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방울제 혼이라니? 손판도가 물었다. 판도 자네가 어젯밤 꿈에 봤다는 방울제 사람들 말이시. 그것이 바로 방울제 혼이네. 칠복이 말에 손판도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으나 마음속으로는 칠복이의 말이 옳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어둠의 허물을 벗는 백암산 7골짜기를 바라보았다. 내 생부모 유골이 아직 묻혀 있을까? 손판도가 백암산 골짜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혼잣말처럼 낮은 소리로 묻더니 물속에 잠겨버렸으니 글쎄. 하며 말끝을 흘려버렸다. 그들은 호수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두 개의 쇠말뚝처럼 꼿꼿하게 서서 늦가을 큰 비가 쏟아진 뒤 서릿바람이 드밀고 내려오는 백암산 골짜기와 그 서릿바람에 서서히 어둠이 씻겨가는 호수의 수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만 가봐야겠구먼. 칠복이가 천천히 몸을 돌려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듯 동쪽 하늘을 쳐다보며 희미하게 말했다. 가기는 어디를? 주막으로 내려가 봐야지. 우리 금순이 인연이 어젯밤에도 잠도 안 자고 애비를 기다렸을 거요. 딸년 데리고 올란가? 예편네 찾으러 가봐야겠구먼. 방울제로 오기로 했담소. 더 기다려보자 그려. 여자라는 것은 버스 모양으로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닌 모양이여. 어젯밤에 꼭 올 줄 알았는데 말이여. 마누라 찾아서 어쩔란가? 방울제로 와야지. 나도 낚시꾼들 상대로 매운탕집이 날까 하는디. 내가 헛말 잊었는가? 무슨 말? 내 대신 자네가 댐 경비를 맡아주란 말이시. 될 말이여. 골짜기의 어둠이 벗겨지고 싸늘하게 느껴지는 옷 벗은 수목들이 쭈뼛쭈뼛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호수의 수면이 살찐 여자의 둔부처럼 포실하게 떠올랐다. 새벽부터 안개가 난가시 모양으로 뻗는 걸 보니 비가 다 왔다는 모양이구만. 손판도는 아까부터 수면 위에 무엇인가 거뭇거뭇
천천히 떠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내 말 진담이요. 어젯밤에 결심했으니 내 대신 자네가. 손판도는 말을 계속하다 말고 시선을 빳빳하게 세워 수면을 지켜보았다. 떠내려오고 있는 물체가 점점 윤곽을 드러냈다. 나무 토막 같기도 한데 나무 토막치고는 부피가 크고 둔중하게 보였다. 순간 손판도는 육중한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함을 느꼈다. 현기증 때문에 다리에 힘이 쫙 빠졌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당혹함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휘감아 왔다. 난 말이시 갑자기 땜이 무서워서 단 하룻밤도 못 지키겠단 말이시. 그때 칠복이도 수면 위에 천천히 떠내려오고 있는 물체를 발견한 듯 손판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길게 빼어 수면을 바라보았다. 떠내려오는 게 무엇인가? 글쎄 잘 모르겠구먼. 사람 아닌가? 칠복이가 놀란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다. 사람? 사람 같아. 죽은 사람이 떠내려오고 있구만. 칠복이도 당장 호수로 뛰어들 것처럼 징을 땅에 놓고 덤성거렸다. 서두르지 않으면 수문으로 빠지는 물살에 휩쓸려 가파른 시멘트 수로에 곤두박질 칠 게 분명했다. 칠복이 자네 여기 있게. 손판도는 다급한 목소리로 명령하듯 힘주어 말하고는 불이 나게 사무실 뒤편으로 뛰어내려가 굴참나무 밑동에 메어둔 보트 위에 올라 바쁘게 노를 저었다. 사람이 틀림없네. 수문으로 빠지기 전에 서둘러서. 두 귀에서 칠복이가 손으로 나발을 만들어 입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손판도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그는 월남전에서 그를 살리고 죽은 최하사를 구한다는 전후에 죽은 구만이와 순필이를 살려낸다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우정을 생각하며 팔뚝이 뻣뻣해지도록 쉬지 않고 노를 저어갔다. 물살에 헝클어진 갈파래 같은 머리채가 아니라도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누운 채 떠내려오고 있는 시체는 여자가 분명했다. 손판도가 월남에서 보아온 바로는 남자들이란 죽을 때도 대부분 허리를 앞으로 퍽 꺾으며 이마를 땅에 처박듯 꼬꾸라지기 십상이고 여자들이란 언제나 하늘을 향해 벌렁 낮아빠졌다. 여자들이 총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향해 뒤로 낮아빠지는 것을 본 손판도는 가끔 여자들이란 왜 살아서나 죽을 때나 하늘 보기를 좋아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굴려보기도 하였다. 손판도는 떠내려오는 시체가 여자라는 것을 알자 갑자기 잘린 남근 언저리에 또 뭉클뭉클 통증이 서서히 꿈틀거렸다. 썩은 떡갈나무 잎이며 은혜색의 무럭색 꽃들이며 검부러기 물때가 시체의 머리채와 겨드랑이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눈을 뜨고 구름 덮인 하늘을 향한 얼굴에 얼룩얼룩 갈색 전무늬가 어지러운 새끼 물뱀 한 마리가 늘어져 있다가 물속으로 기어들어가며 물비눈을 일으키고 헤엄쳤다. 손판도는 문득 갈색 전무늬 새끼 물뱀이 죽은 여자의 화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체의 가까이에
보트를 들이댔다. 그는 죽은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봐다 말고 소스라쳐 고개를 뚝 쪽으로 돌려버렸다. 칠복이의 아내였다. 죽었는가? 밤새 내 아내를 기다리던 칠복이가 두 귀에서 큰 소리로 물었다. 손판도가 대꾸를 안고 뚝만 바라보고 있자 아는 사람이야? 혹시 방울제 사람 아닌가? 하고 물었다. 손판도는 말없이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빳빳하게 물 위에 누워있는 칠복이의 아내를 두 팔로 떠받쳐 조심스럽게 보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두 발을 tum벙거리며 보트를 밀고 백암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흙탕물의 물살을 거슬러 상류 쪽으로 올라갔다. 판도 이 사람아, 뚝 쪽으로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그가 죽은 칠복이의 아내를 보트에 싣고 상류로 올라가자 두 귀에서 손판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서 있던 칠복이가 화난 목소리로 버럭 고함을 질렀다. 칠복이, 내가 올 때까지 꼼짝 말고 댐에서 기다리고 있어 해. 그리고 어쩌냐게 나한테 징 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좀 쳐줄란가? 보트를 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손판도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가 둑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갑자기 징소리가 방울제의 하늘을 죄 흔들었다. 칠복이의 징소리는 멀고 먼 불귀의 북망산으로 가는 상여소리처럼 슬프게 울었다. 해가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하늘과 땅은 다시 밝아왔다. 해당화야, 해당화야, 명사심리 해당화야. 내 꽃 진다 서러 마라. 명년 3월 다시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어찌 그리 꽃과 같이 다시 돋아날 줄 모르느냐. 손판도는 보트를 밀고 칠복이의 모습이 콩알만해질 때까지 댐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가 어렸을 때 소냥둥이한테서 배웠던 화초가 한 대목을 자꾸자꾸 뒷부리에서 흥얼거렸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연작 소설 징소리를 총 6편으로 나누어 함께 하였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소설 징소리에서 우리에게 고향은 무엇이며 고향 상실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현대인들은 왜 고향을 잃어버린 것일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고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떠신지요? 현대인들이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공동체적 삶은 물론 오래된 전통 문화,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정, 믿음, 사랑마저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문순태 작가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징소리와 함께 해주신 영신 책방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